당신이 매일 하는 그 행동, 공부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과서를 펴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노트에 정의를 옮겨 적고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그 문장들을 소리내어 외우고 시험지 위에서 그 문장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다고 부릅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교사는 만족하고 학생 자신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안다. 그런데 만약 한 나라의 학생들 전체가 몇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왔는데도 정작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제 눈앞의 현실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교실 안에서는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우등생입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손이 먼저 올라가고 정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술술 흘러나옵니다. 칠판에 적힌 공식은 완벽하게 옮겨 적히고 시험지는 붉은 동그라미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학생에게 교실 문을 열고 나가 바로 눈앞에 있는 아주 평범한 현상 하나를 가리키며 이게 왜 이런 건지 설명해 보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던 그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몇 초의 침묵이 몇 식초로 다시 몇 분으로 늘어납니다. 방금 전 시험지 위에서는 완벽했던 그 지식이 정작 그 지식이 가리키는 실제 세계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1950년대 초 한 젊은 미국인 물리학자가 남아메리카의 한 나라에서 이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 초청받아갔고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훗날 이 경험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오래도록 그를 사로잡았던 발견 중 하나로 해고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이 나라의 학생들이 유난히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보편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한 나라, 한 시대, 한 교육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교실에서 심지어 아주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근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 물리학자의 이름은 리처드 파인만이었습니다.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될, 그리고 물리학을 넘어 생각하는 방법 그 자체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브라질에서 마주한 것은 안다는 것과 배웠다고 착각하는 것 사이에 놓인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은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균열을 따라가 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 혹은 무언가를 안다고 여겨왔던 그 감각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정의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은 그 개념을 확고하게 익혔다는 신뢰할 만한 신호다. 이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쳐온 거의 모든 교육 과정은 바로 이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험 점수는 이해력의 대리 지표로 사용되고 암기력은 지적 능력의 증거로 여겨지며 유창한 발표는 통찰의 증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성적표는 곧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럭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정의를 완벽하게 외우고 관련된 공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써내려가고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개념이 실제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개념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발밑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답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정답이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현실을 알아보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불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빈 껍데기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수료한 학생 본인에게조차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학생은 시험에서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착각은 학생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를 가르친 교사도,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균열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평가 도구 자체가 애초에 정의를 정확하게 재생산하는 능력만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는 처음부터 그 정의가 실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지도를 완벽하게 외우고도 정작 그 지도가 그리고 있는 실제 거리에 나가서는 길을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도 위의 선과 기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 선이 실제로 어떤 건물, 어떤 골목, 어떤 풍경과 연결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도를 얼마나 정확히 그릴 수 있는가만을 묻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몇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공부해 왔다면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짜 지식일까요? 아니면 지식의 형태를 흉내낸 어떤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파인만은 수많은 교사와 학부모, 심지어 학생 본인들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이 숨겨진 균열을 대체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파인만은 자신의 해고록에서 브라질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시기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교육 방식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미묘한 이하감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한 이상함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그가 처음 발견한 패턴은 이러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와 공식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의 어려운 개념들, 복잡한 수식들, 전문적인 용어들까지도 마치 녹음기처럼 정확하게 재생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매우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언어적 정확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현상, 예를 들어 빛이 특정한 물질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 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 정의를 술술 읽던 그 입에서 이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 시험에서 바로 그 원리에 대한 정의를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써낸 학생조차도 눈앞의 실제 현상 앞에서는 예의 없이 침묵했습니다. 파인만이 전하는 또 다른 일화도 이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 청중에게 마찰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찰이라는 단어는 물리학 교과서의 아주 초반부에 등장하는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중석에서는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과 힘이 만나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작용이라는 식의 문장은 누구나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실제 세계의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꾸어 떠올리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청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강연장 밖으로 나가 인도 일을 걸을 때 신발 밑창과 땅바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떠올려 보라고 직접 힌트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제야 청중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마찰력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정확히 외우고 있었지만 그 단어가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걸어온 그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결코 우연한 일화나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육심리학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어 온 현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비활성 지식, 영어로는 이너트 날리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정보가 학습자의 머릿속에 분명히 저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보가 애초에 저장된 맥락, 즉 교과서의 문장이나 시험지의 질문 형식 밖에서는 전혀 인출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학습자는 분명히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마치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라벨도 없이 봉인된 채로 처박혀 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다면 그 지식이 창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현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노력 부족이나 이해력 부족의 문제로 손쉽게 치부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학생은 분명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가 습득된 방식과 형태에 있었습니다. 정보가 오직 추상적인 정의와 언어적 기호의 형태로만 저장되고 실제 감각 경험이나 구체적인 상황과 단 한 번도 연결되지 못했을 때 그 지식은 시험지라는 아주 좁고 인위적인 맥락에서만 인출 가능한 사실상 다른 모든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됩니다. 그 섬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 섬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시험 문제의 문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 하나의 좁은 오솔길 뿐입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이라는 종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애초에 종이 유의 추상적인 기호를 암기하기 위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라는 것, 정의라는 것, 공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극히 최근에야 발명된 도구입니다. 문자가 사용된 시간은 인류 진화의 시간표 위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의 뇌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빚어져 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배움이라는 행위는 언제나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관찰하고 실패를 겪으며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열매를 따먹으며 어떤 것이 달콤하고 몸에 이로운지 어떤 것이 쓰고 위험한지를 몸소 겪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밤새 알아놓은 경험은 어떤 교과서보다도 강력하게 그 열매의 위험성을 내 깊숙이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사냥 도구를 만드는 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돌을 깎는 손동작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스스로 돌을 쥐고 몇 번이고 실패하며 돌을 잘못된 각도로 내리쳐 산산조각내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비로소 제대로 된 날을 세우는 법을 익혔을 것입니다. 이 모든 배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식이 언제나 구체적인 감각, 실패와 성공이라는 결과,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특정한 맥락과 하나로 묶여서 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은 결코 분리되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사실과 관련된 몸의 감각과 상황 전체를 함께 기억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한 뇌에게는 맥락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저장된 추상적 정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부자연스럽고 낯선 형태의 정보입니다. 우리의 기억 시스템은 본래 어떤 사실을, 그 사실이 발생한 상황과 감각, 그리고 결과와 함께 하나의 통합된 덩어리로 엮어서 저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언어로만 이루어진 몸의 경험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정보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최근에야 등장한 아직 내가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낯선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실이라는 환경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학생은 실제로 마찰을 겪어보거나 빛이 물질을 통과하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도 전에 먼저 그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을 암기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지식이 경험보다 훨씬 앞서서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진 그 지식은 종종 실제 경험과 단 한 번도 연결되지 못한 채로 시험지 위에서만 잠시 존재하다가
시험이 끝나는 순간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고대의 학습 환경과 현대의 학습 환경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래된 뇌는 몸으로 직접 겪은 것을 진짜 지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현대의 시험 중심 교실은 종이 위에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을 지식의 유일한 증거로 요구합니다. 이 두 기준은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파이만이 브라질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결과가 한 세대의 학생들 전체에게 조용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일치가 브라질이라는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시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평가 방식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경험보다 정의가 앞서 주어지는 교육 환경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종류의 불일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파이만이 발견한 것은 브라질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근대적 교실이라는 제도 자체가 품고 있는 보편적인 취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일치는 실제로 뇌와 기억 시스템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장기 기억은 크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체계로 나뉘어 저장됩니다. 하나는 사실과 개념, 즉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저장하는 의미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경험과 사건, 그리고 그것이 벌어진 시간과 장소, 상황을 저장하는 일화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배울 때 이 두 체계가 서로 얼마나 풍부하게 얽히고 연결되는지가 그 지식이 훗날 얼마나 유연하고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정의를 그저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식의 학습은 주로 의미 기억의 아주 포괄적인 부분에만 정보를 새깁니다. 이 정보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언어적 연결로만 구성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시 꺼내올 수 있는 경로 역시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합니다. 시험지의 교과서와 거의 똑같은 단어로 질문이 주어지면 그 정보는 쉽게 인출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맥락, 예를 들어 실제로 인도 일을 걷고 있는 물리적 상황에서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으로 통하는 문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어떤 개념을 직접 관찰하거나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면 그 정보는 의미 기억뿐 아니라 일화 기억, 그리고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여러 뇌 영역에도 동시에 함께 새겨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를 걷다가 발이 살짝 미끄러진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순간의 균형 감각, 놀람, 다리 근육의 순간적인 긴장, 발바닥에 전해지던 미묘한 느낌까지 모두 함께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체계에 걸쳐 다중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훗날 단 하나의 단서만 주어져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인출될 수 있습니다. 인도 위를 걷다가 미끄러질 뻔한 순간 그 사람의 뇌는 마찰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몰라도 이미 그 현상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실에서 마찰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는 순간 그 새로운 단어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풍부한 경험이라는 토양 위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언어는 이미 존재하는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단어는 훨씬 더 많은 통로를 통해 언제든 인출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과정을 인과의 사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만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학습 행동은 의미 기억의 포층에만 국한된 좁고 얕은 연결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오직 특정한 문구와 형식에만 반응하는 협소한 인출 경로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맥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지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장기적인 상태, 즉 비활성 지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관찰과 경험이 언어보다 앞서거나 언어와 함께 어우러지는 학습 행동은 여러 기억 체계에 걸쳐 넓게 분산된 연결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양한 맥락과 단서를 통해 접근 가능한 폭넓은 인출 경로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투자하고도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뇌 속에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 즉 신경신호가 실제로 흐르는 방식에서 들여다보면 같은 원리가 훨씬 더 정밀한 해상도로 발견됩니다. 뇌 속에서 하나의 개념은 결코 단 하나의 뉴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여러 뉴런이 특정한 패턴으로 함께 활성화되는 하나의 집합, 즉 신경 앙상블의 형태로 표상됩니다. 어떤 개념과 관련된 신경 앙상블이 뇌의 얼마나 넓은 영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지가 그 개념이 얼마나 다양한 입력 신호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물리적 조건이 됩니다. 정의를 암기하는 것만으로 형성된 신경 앙상블은 주로 언어와 청각적 기호를 처리하는 뇌 영역, 흔히 브루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과 같은 언어 관련 부위 안에 상대적으로 좁게 국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앙상블은 특정한 단어의 조합, 즉 교과서와 시험 문제에서 사용된 정확한 문구와 거의 1대1로 대응하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혹은 완전히 다른 감각적 자극, 예를 들어 실제로 미끄러운 바닥을 두 발로 딛는 촉각과 균형 감각이 주어지면 이 좁은 앙상블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호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애초에 그곳까지 뻗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적인 관찰과 신체적 체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은 언어 영역뿐 아니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 촉각과 고류수용 감각을 처리하는 체성감각 피질,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관련 영역, 그리고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운동 피질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넓은 영역에 걸쳐 분산된 신경 앙상블로 표상됩니다. 이렇게 여러 감각 양식에 걸쳐 폭넓게 분산되어 저장된 표상은 공학에서 말하는 병렬 회로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의 경로가 어떤 이유로든 막혀 있거나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결국 같은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병렬성은 단순히 더 잘 기억한다는 낭적인 차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인지적 유연성을 만들어냅니다. 언어라는 단 하나의 통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통로의 입구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매우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반면 여러 감각 양식에 걸쳐 분산된 지식은 입구가 어느 방향에서 열리든 결국 같은 목적지, 즉 같은 개념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파이만이 브라질의 학생들에게서 목격한 것은 바로 이 병렬 회로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의 뇌 속에는 오직 언어라는 단 하나의 좁은 통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통로의 입구가 시험지의 정확한 문구와 일치하지 않는 순간, 그 정보 전체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식은 분명 뇌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 눈앞의 상황과 맞지 않는 순간 그 지식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뇌나 신경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다룰 수 있을까요? 파이만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를 훈련시켰을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전이, 즉 트랜스퍼입니다. 전이란 어떤 하나의 맥락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전혀 다른 새로운 맥락에서도 성공적으로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교육심리학 연구들은 오랫동안 이 전이라는 것이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단순히 어떤 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원리를 낯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알아보고 적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이는 학습자가 여러 다른 맥락과 사례를 통해 같은 원리를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그 서로 다른 사례들 사이에 숨어있는 공통된 구조를 스스로 추상화해낼 때 비로소 서서히 강화되는 매우 정교한 능력입니다. 파이만 본인이 실천했던 학습과 사고의 방식은 바로 이전이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는 어떤 개념을 배울 때 그것을 종이 위에 추상적인 기호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개념을 반드시 자신이 직접 관찰할 수 있거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이미지로 바꾸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는 그가 남긴 여러 해고와 강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이며, 그는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화가 자신이 훗날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와 이미 알고 있던 원리 사이의 숨은 유사성을 훨씬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고 습관은 앞서 설명한 넓은 신경 앙상블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개념을 언어로만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구체적인 유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 관찰과 함께 반복적으로 마주할 때 뇌는 그 개념과 관련된 내부 예측 모델을 점점 더 풍부하고 유연하게 정교화해 나갑니다. 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예측 기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패턴들과 그 새로운 입력을 빠르게 비교하여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즉각적으로 생성해냅니다. 만약 저장된 패턴이 단 하나의 좁은 언어적 형태뿐이라면 이 예측 기계는 새로운 감각 입력, 예를 들어 미끄러운 바닥의 촉감이나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시각적 장면을 이미 알고 있는 그 패턴과 전혀 연결짓지 못합니다. 두 정보는 뇌 속에서 서로 다른 서랍에 각각 따로 보관되어 있을 뿐, 그 두 서랍을 잇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장된 패턴이 다양한 감각과 맥락에 걸쳐 풍부하게, 그리고 서로 연결된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 예측 기계는 훨씬 더 폭넓은 상황에서 이건 예전에 배웠던 그것과 같은 원리구나 하는 인식을 순식간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통찰이라고 부르는 순간의 신경학적 실체에 가깝습니다. 통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감이 아니라 이미 폭넓게 구축되어 있던 신경 연결망 위에서 두 개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지점이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통찰에 도달합니다. 브라질의 학생들이 단순히 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자신이 처한 학습 환경 안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험지의 특정 문구에만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지식의 형태로 학습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뇌는 잘못 작동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 개개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환경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학생들은 완벽한 정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암송하면서도 정작 그 정의가 가리키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그것이 습득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리적 형태로 뇌 속에 저장됩니다. 정의만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식은 언어 영역에 국한된 좁은 신경 경로만을 만들어내고, 그 경로는 오직 시험지라는 아주 특수하고 인위적인 맥락에서만 열립니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실제 세계라는 문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강화라고 예측 불가능 맥락 앞에서는 필연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좁은 학습 방식은 인간이라는 종이 지내온 오래된 학습 본능과도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몸으로 직접 겪은 경험과 함께 지식을 새기도록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했지만, 현대의 시험 중심 교실은 경험보다 정의를 먼저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지식과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끊어놓은 채로 학습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만이 실천했던 방식, 즉 모든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관찰,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이 직접 겪어볼 수 있는 경험으로 바꾸어 이해하려는 태도는 바로 이 끊어진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언어라는 단 하나의 좁은 통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각과 관찰과 유추, 그리고 상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장면화라는 여러 개의 통로를 동시에 뚫어놓음으로써 하나의 개념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상황에서 인출되고 낯선 문제 앞에서도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험 중심의 암기라는 현대의 학습 행동은
인간이 원래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진화해온 오래된 방식과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으며 그 결과 언어 영역에만 국한된 좁은 신경 경로라는 생물학적 결과를 낳고 이는 시험지 밖에서는 결코 인출되지 않는 비활성 지식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굳어지며 결국 완벽하게 아름다운 성적표 뒤에 텅 빈 이해가 조용히 숨어있는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파이만이 브라질에서 목격한 그 침묵은 학생들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래된 학습 본능과 현대 교육제도가 요구하는 학습 방식 사이의 어긋남이 만들어낸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브라질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넘어서 시험이라는 도구가 지식의 유일한 증거로 군림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든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좌절이나 냉소로 끝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당신 역시 학창시절 어떤 과목을 완벽하게 암기했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그 지식을 단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재능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지식이 처음부터 언어라는 좁은 통로 하나만을 가지고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좁았던 그 통로는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기관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정의를 외우는 것에서 학습을 멈추지 않고 그 개념이 실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장면을 스스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마찰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면 신발 밑창과 젖은 바닥, 자동차 타이어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의 감각을 함께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개념을 언어 영역 바깥으로 확장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실험 장비나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그 개념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배운 개념을 서로 완전히 다른 두세 가지 상황에 의도적으로 적용해보는 연습입니다. 하나의 원리를 여러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칠 때 뇌는 그 맥락들 사이에 숨어있는 공통된 구조를 스스로 추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이 앞서 이야기했던 전이 능력이 자라나는 실제 방식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개념을 이해했다고 안심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의 문제에 그 원리를 대입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내 속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셋째,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의 확실한 증거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개념을 시험지 밖에 실제 세계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가? 만약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이 나에게 이 현상의 구체적인 예시를 물어본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가? 당신의 지식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이 지금까지 세상과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로 저장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특별한 재능이나 거대한 노력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의도적인 습관 하나로도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조용했던 강연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물리학자가 청중에게 마찰이라는 아주 평범한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물었고 완벽한 정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쩌면 브라질의 어느 한 교실에서만 있었던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의 수많은 교실에서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장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의를 세상과 제대로 연결짓지 못한 채로 그저 외워서 통과시켜 왔을까요? 그리고 그중 얼마만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결코 열리지 않는 문 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잠들어 있을까요? 파이만이 브라질에서 배운 것은 결국 물리학 그 자체에 관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움이란
문장을 완성하고 시험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것과 직접 손을 맞잡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조용히 저장해 두는 수류물이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맞닿아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번에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려는 순간 아마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세계를 정말로 눈으로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지식을 시험지 밖의 세상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 배움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